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여야 의원 295명 모두 참석한다고 봤을 때 17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면 재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5명. 하지만 국민의힘에 양심을 가진 의원이 5명밖에 없을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더구나 관련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한 사실까지는 인정한다면서 경로가 죄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누가 경로가 죄라고 했습니까? 경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 양심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꼭 구독하신 분들, 또 옆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요. 끝날 때 5분 선정해서 글래무어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백탁 현상이 없는 좋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 재의결이 있는 날이라서 그것과 관련한 댓글을 아침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길바래님, 오늘 해병 순직사건 특검 재의결은 국힘당의 정신상태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나라에서 보수의 가치가 이제 죽어버린 시대에서 진정 보수인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괴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남은 양심이 있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변함없이님, 푸르른 하늘 빛나는 태양 아래 진실과 거짓은 드러날 것이며 공정과 상식이란 보수의 가치를 어떤 개에게 던져준 비양심도 드러날 것입니다. 두 눈 더 크게 뜨고 두고 볼 것입니다. 이런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깨미님, 깨어있는 자들의 염원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는 진보합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바란 대로 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진보합니다. 오늘 한번 그 역사의 날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텐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치거나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지쳐버리고 포기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독립, 이 땅의 민주화 있었겠습니까? 지치지 않아야지요. 이은주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확실한데도 왠지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하겠네요. 통과가 당연한 정의임에도
버라이어티한 반전의 기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셨습니다. 박순희님, 순이팍 쓰시는 분, 국힘에서 20명 이탈 바랍니다. 하바바 그러시면서 2만 원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네, 국힘 이탈 20명 바라시는 겁니까? 변함없이 님도 2만 원 슈퍼챗 릴레이 하셨네요. 오늘 역사의 날입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증명되길 바랍니다. 그러셨네요. 변함없이 님은 이런 글도 주셨네요. 저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인데 언양 불고기 정말 만족스럽던데요. 나이 있으신 어르신이나 학생, 어린이들까지 권할 만한 제게는 최고의 언양 불고기였어요. 안 드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하셨는데 맛있게 드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언양 불고기 이제는 저희가 예약 주문을 받으니까요. 워낙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물량이 다 소진돼서 지금 신청을 하시면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하신 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오늘 새로 소개한 제품은 후반부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표결인데 먼저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이제 오늘 디데이가 다가오니까 예.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 뭐 이 정도였다가 김웅 의원 이 정도였다가 이제 한 명씩 좀 더 이제 커밍아웃 소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예. 있지만 17명, 최소 인원 17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침묵하는 어떤 양심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판단 하에 김웅 의원도 최소 10명은 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정의와 양심에 기대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한번 그 정의로운 투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지금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신데 네. 개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4명 있습니다. 4명 누군가요? 조웅천, 이원욱, 양향자, 양정숙.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예, 21대 허은하 의원이, 대표는 이제 의원직을 예, 상실했고 내려놨죠. 4분. 예. 혹시 개혁신당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 그 허은하 대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4분이 전부 참석을 하고 아마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아, 찬성하기로. 예, 예. 암합니까? 당론으로 정한 겁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야당 모여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촉구 결의대회 서울역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장애 집회에 나가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표결로 찬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같이 하는데 네. 장애 집회까지는 아직은 예,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예, 상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일단 295명이잖아요. 295명인데 전부 다 참석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참석한다고 봤을 때 17표란 말이에요. 현재 5명이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12명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까지 나오는 건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예. 또 많은 숫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 지금 유권자 지난 총선에 유권자들의 뜻 이걸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마 전혀 부응을 못할 거예요. 알더라도 일부러 외면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한다 이건 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김유정 의원님하고 김철근 총장님한테 오히려 여쭤봤는데 예.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고 그냥 무효표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재석은 만들게 하고요. 예. 그런 유치한 방법도 혹시 동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면 또 색출 운운하고 뭐 사후 후폭풍이 더 크니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전부 다 이걸 저지하겠다고 정한 상황에서 일단 본회의장 들어가서요. 예. 재석에는 확인 되도록 숫자 넣어놓은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투표용지에 찬성이든 반대든 넣지 않고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무효표로 처리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무기명 비밀투표인데요. 이제 다 줄을 서서 예. 그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제 명패와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명패를 들고 투표용지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찬성 반대 기표를 하고 명패함에 제 명패를 넣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이제 그 투표용지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명패 숫자를 다 확인하면 그게 전체 재석 참석자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표소를 안 거치는 유치한 방법. 근데 설마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까지 치졸한 방법을 쓸까 생각도 됩니다만은 쓸 수도 있겠다. 이자들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효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찬성이 그러면 3분의 2가 안 나오나요? 찬성이 그러니까 모수는 안 나오죠. 늘리고 모수는 모수는 늘리고 늘려지고 기권표도 같이 늘리는 거죠. 네, 근데 기권이랑 만약에 무효표. 그걸 당론 비슷하게 정해가지고 무효표가 100표 이상 나온다면 그런 당은 없애야죠. 없애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기엔 설마 그렇게 할 겁니다. 무효표로. 왜냐하면 지금 집단 퇴장이나 이건 모수가 줄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무조건 본회의장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들한테 전체 다 연락을 해서 전부 다 그 낙선자들 다 나오게 해서 모수를 늘리는 건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면 의원들을 다 호명을 하잖아요. 전체를 다 호명하면 그 호명 받은 의원들이 나와서 명패를 받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찬반을 찍고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서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에 각각 넣거든요. 예. 그래서 명패함이 재석이 되는 거예요. 투표에 참여한 재석 인원수가 되는 거고 투표용지하고 이제 숫자를 맞추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표소를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패와 투표용지는 받고 그대로 그냥 넣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투표소로 가는 의원들이 생길 건데 그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5명이잖아요. 안철수, 김웅, 그다음에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이렇게 5명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5명은 투표소를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가 더하기 몇 명이 더 될 수 있느냐. 이건데 이제 제가 보기엔 113명을 거의 다 호출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근도 줬을 거예요. 그 기관장 같은 그런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벌써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당근을 줬기 때문에 참석은 거의 할 거고요. 과연 얼마 정도가 양심적으로 투표에 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쪼사로스 조형래님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최혜병 특검 받아들여라. 국민의힘 마지막 기회 놓치면 후대 손손이 부끄러워할 거다. 그렇지 않게 명심해라. 이런 글 보내셨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국민의힘 내부에 양심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지금 뭐 선거 끝나고 챙겨줄 자리가 9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흔들릴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는 지금 일부 못된 종편이나 이런 언론에서 최혜병 순직 사건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특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 과연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틀어버렸는가 아닌가, 그걸 밝히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훈 대령이요.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들을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모셨는데요. 박정훈 대령이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수사를 군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고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넘겨야죠. 잊혀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예하 부대의 장병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하러 대통령 얘기까지 지어내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 얘기를 들었다는 또 한 명의 간부가 나왔고 결국은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로 발언을 전한 사실이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바로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경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됐는데 그러면 경로했냐 안 했냐?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화를 냈는데 왜 그런 사고 났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수습을 해야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뭐라고 합니까? 경로가 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만한 정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포병 대대장들 간의 통화 내용, 사고 당시에 오고 갔던 것들 들어보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시죠.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사단장님 너희 한계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왔남되냐? 그럼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레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그 친구가 수영할지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우리가 상황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경호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 마지막 대목에 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저 얘기에 정말 저는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제가 어제 참지 못하고 어제 욕을 해버렸어요.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하는 병사가 저렇게 실종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 병사의 안위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야지. 애들 관리를 해야 되고 언론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한겨레 TV가 띄운 동영상을 보면 트라우마 운운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참 하여튼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어떻게
자기가 지휘하는 사단의 병이 저렇게 실종되고 끝내 찾지도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저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개를 저렇게 빳빳이 들고 여전히 부인을 하나. 그러니까 아까 특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통령의 경로 이 대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전에도 아니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던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줬는데 그걸 다시 국방부 수사단이 뺏어와서 그걸 왜곡한 거나 마찬가지에 개입을 했던 거. 그리고 이 사고가 난 게 7월 19일이잖아요. 작년 7월 19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공수처 넘어간 상태에서도 지금 질질질질 시간이 끌리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명쾌한 논리인데 그걸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현장에서 대대장들이 이거 지금 물살이 너무 세고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장이 야 대대장 네 말 잘 안 듣는 거 아니냐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저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장이 지시한 적도 없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몰랐고 지시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냥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이 상명하복이 가장 확실한 이런 곳이 군대인데 사단장의 얘기를 누가 의견 제시로 듣습니까?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단장 옆에 있고 어디 가서 보겠다고 하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런데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수색하는 거를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군인을 하나 지금 살리자고 대통령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 우라가 치미는 거고요. 성일정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로한 게 죄냐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어디 방송 나와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로한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경로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박정원 대령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경로한 게 죄냐 이런 얘기는 작년 국감이나 이런데 그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했을 때도 아무도 그렇게 반박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나와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구차하고 정말 구질구질한 얘기들이죠. 영웅본색 주윤발님이요. 수영을 잘해도요. 저런 물살에는 박태환도 죽어요. 그랬는데 아니 정말. 김철구 총장님 그 사단장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 몰라도 보고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단장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단장이. 여단장이 이제 대대장들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대대장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이 위험하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현장 상황을 얘기하니 여단장이 그래도 사단장이 옆에 계신다.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너무 어이가 없네요. 사단장이라고 한 그 지휘관 최고 책임자인데 사실 완전 개입됐고 실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요.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럼 결국은 경로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 경로의 방향이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게 이 수사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사단장, 사령관, 그다음에 장관 전부 결재 받았잖아요. 결재 받아서 이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관보다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사 내용에 대한 개입을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루나쌤님이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얼마 전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다녀갔습니다. 군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군 장병 부모로서 하루하루가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눈물이 나고 분노가 생기네요. 제 아들은 위험하지는 않은 곳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고 부모님들께 죄를 짓는 느낌입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 부디 잘 통과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신병교육대 훈련 받다가 2명이나 이런 사고가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고,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고가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일어나는 거. 이거는 지금 군 기강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랭카스타님, 요즘 시국에 영화 체르노빌에 나온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거짓은 진실에게 빚을 진다. 즉 진실이 불쾌할 때 진실의 존재를 잊을 때까지 거짓말을 반복하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모든 거짓말은 진실의 빚을 지고 언젠가 그 빚을 갚게 된다는 말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참 좋은 말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김성화 님이요. 오늘 재의결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행동 지침을 미리 좀 방송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방송 지침을 주겠습니까마는 드래곤선 2님이 이런 아이디어는 주셨어요. 최혜병 특검 거부 반대 운동으로 전 국민이 조명을 소등하는 운동을 벌여봅시다. 매주 수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에 에너지 절약 운동 차원에서 조명 소등해서 발전소의 전력 수치가 감소될수록 대통령 지지율도 감소되는 의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여러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힘든데 발전소 전력량 수치로 증거도 남기고 윤통에게 충격과 공포도 주고 그러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래곤선 2님 아이디어에 찬성하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또 추진해 보도록 하지요. 블랙아웃 시켜서 예. 정권의 블랙아웃이 머지 않았다는 거를 네. 경고하자는 거잖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옛날에 그 6.29 때는 넥타이 부대들 모였을 때 차량 클렉션. 자동차 이렇게 네. 클렉슨 네. 경적 울려가지고 네. 뜻을 함께 보이기도 했고 또 건물에 계신 분들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던지면서 또 동일한 그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해병대 1사단에서 뭐 무슨 작전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기분 좋게 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수해났을 때 수륙 양용 장갑차를 동원해서 뭐 어찌됐든 대민 뭐 지원 업무 했다. 그거였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좋게 봤다. 그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정치 1번지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끝나고 저도의 휴가를 갔는데 임성근 사단장도 거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휴가 갔는데 거기에 사단장이 같이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 그러면 상당히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의 어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작년 전북의 잼버리 개막식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윤 대통령이 그 개막식에 김건희 여사하고 참석한 게 8월 1일입니다. 그 길로 휴가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8시에 거제도에 있는 해군 자산인 저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따라 특이하게 해병 1사단에
신속 대응 중대가 외곽 경비를 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통령이 가는 순간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 전까지 그 관저대기 하던 거 휴가철을 했는데 또 휴가를 냅니다. 그때부터 행적이 지금 저기 언론에서 추적 중인 건데 자기 예하 부대가 저도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8월 2일경부터 그 저도의 대통령 그 휴가지에 만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재한 거는 그때 그 김건희 여사 웃음소리가 유달리 컸다. 여기까지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술판이 벌어졌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어디 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그러니까 오늘 변호인단이 얘기한 거는 휴가 날짜가 겹치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에 왔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김철근 총장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핵심 관계자하고 굉장히 그 절친 관계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에서 차기 사령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만약에 휴가도 같이 해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럴 정도였다면 그거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매우 가까운 사이고 그런 어떤 공사 구별 안 되는 사적 인연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1년 가까이 끌어와서 이 국정의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이제 더 큰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임성근 사단장이 소령일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MB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 지금 그 안보실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임성근 이 세 사람이 MB 그 정권에서 한솥밥 먹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구하려고 구명작전을 하는 가운데 경로하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 휴가도 동행하면서 대통령에 가까이 있으면서 환심 사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대통령이 그 정도로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를 더 키운 그런 화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윤경호 소장님, 이태원 참사 났을 때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을 딱 지적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 정말로 저런 이유 때문에 임성근이라는 지휘관을 맹목적으로 보호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죠. 공사 구분이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과 또는 그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사전에 친분이 있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보호해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뭐 원칙대로 해야 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 역시 이상민 장관이 중앙고등학교 뭐 누구보다도 아끼는 후배다라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때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나중에 이상민이라는 자원은 뭐 비서실장으로 뭐 써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도 돌았었잖아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그게 바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러지 않았을까. 아까 앵커께서 최근 신병 교육대에서 2건이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왜 터지냐. 지휘관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비겁한 자세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그런 사고들이 속출하는 거고 사고가 속출해도 뭐 반성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확산되고 있는 거라면 정말 큰 일인 거죠. 이 사적 관계가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저는 이른바 한남동 관저에서 그 많은 사적 인연들을 동원한 여러 모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그 평론가들도 예를 들면 보수 평론가들이 밤늦게 한남동 관저에서
술자리를 하는 뭐 이런 것까지 놔둘 정도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 사람도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겠어요? 또 왜곡되지 않겠냐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그 훈련병들이 2명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제 기억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연달아서 2번이나 사고 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건 당장에 국방이 열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신홍식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어떻게 되는 그 자리에 그런 있을 수 상황이죠. 있습니까? 예. 응? 아니 훈련병이 수류탄 던지다가 사고가 나서 숨진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도 제가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완전 군장이 한 20km에서 25km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에는 기합이라고 그랬죠. 기합 준다. 얼차례. 그랬다가 이제 얼차려로 바뀌고 얼차려도 뭐 조금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군기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기가 좀 무너졌을 때 군기 훈련을 해가지고 얼차례를 시키는 건데 그것도 규정이 딱 있더라고요. 완전 군장을 했을 때는 20kg이 넘으니까 구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행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군기 훈련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20kg 완전 군장을 하고 그 애를 구보를 시켰으니 그리고 구보하고 나서 또 푸시업을 또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얘가 안색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훈련병이 2명이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경로는 이럴 때 해야죠. 대통령이. 그렇죠. 국방장관도 뭐 하는 건지, 군통수권자는 뭐 하는 건지, 김치찌개나 끓이고 있으면 소통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 다 덮어집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군인복무법에 딱 규정된 그 규정조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 아까운 또 우리 아들 하나를 보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장관도 대통령도 그 흔한 경로가 무슨 죄냐고 했던 그 경로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내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좀 강력한 느낌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합니다. 용산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라. 들어보시죠.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 그것에 지금 기대하고 기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우리 세 분 패널께서 몇몇 이탈표는 있겠지만 통과가 가능한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또 22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우울한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 대신 민주당이 지금 제 1당이니까 민주당이 저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올리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뭐 1호 법안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저기 박은정 당선인이 뭐 달려가서 그걸 발의 접수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오늘 이 표결 결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보든 보수든 진영에 상관없이 그 공분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 봐도 앞으로 민심이 얼마나 들끓을지 충분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국회는 아마 그 민심의 그 뜨거움을 체감을 제대로 못
못할 겁니다. 또 체감을 해도 실천을 못할 거예요. 그걸 어찌됐든 밖에서 외부 강제로 더 밀고 가려면 저는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에 집권당이 122명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탄핵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민심이 엄청나게 들끓었던 건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총선 결과가 192 대 108로 완패를 했어요. 민심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알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는 안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5명이 공개 발표를 해서 본인은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12명인데 아마 이 12명을 잡기 위해서 정말 희한한 형태의 투표 행위를 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국민의힘이 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과연 5명밖에 안 하겠느냐. 저는 조금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선이냐 아니냐는 조금 미지수인데요. 조금 몇 명은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예. 국민들이 기대치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탄핵을 의결했던 그런 국회로 돌아가줬으면 하는 국민의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5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들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서 김근태, 그전에 김근태 의원하고 이름이 같은데 비례대표 의원이더라고요. 김근태 의원은요. 예. 권은희 의원을 승계한 4개월짜리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얼굴을 한번 크게 띄워봐 주세요. 김유정 의원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네. 5명 의원들 그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을지 궁금한데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딱 놓고 보면 친윤은 아니죠. 예. 소위 그동안에 집권 후 이제 취임 후 2년 동안에 뭐 윤핵관이랄지 소위 아니면 친윤 정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결사적으로 이제 항전하는 예.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 5명 중에서 22대 국회의원 된 사람은 안철수 의원 딱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뜻이 22대 의원들에게 전달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웅, 유이동 이 2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사이죠. 네. 가까운 사이이고 안철수, 김근태 의원을 또 이렇게 함께 또 분류할 수 있고요. 예. 최재형 의원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그런 정치인이지만 초선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말이 갖는 무게감이 좀 있긴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적어도 이제 대통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멤버들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총선 끝나고 줄 자리가 90개니 뭐니 뭐 그러는데 감사원장까지 지내면 무슨 자리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한테 뭐가 빚진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꿀릴 것도 없고. 네. 저는 양심보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도 윤석열 정부가 별로 입는 영어로 얘기하면 데미지가 네.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 그거에 정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이런 쪽보다는 야 이거 정치적으로 오히려 받아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찬성한 의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이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최재형 의원의 행간에도 그런 게 저는 좀 읽혔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저분들의 뜻을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비윤들이죠, 비윤. 예. 그다음에 그 김웅하고 유이동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유승민 계고요.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김근태 의원은 국민의 당 시즌 2. 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고 최재형 의원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의 어떤 정책 색깔을 제대로 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다른 분들도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흑석동우님이요. 저분들하고 친하고 함께하는 분들 각자 3분씩만 동참시켜도 너끈하게 각인될 것 같은데 글이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예, 뭐 친서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면 오늘 좀 제대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이제 진작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신이 더 나빠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화 내동한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위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 그러면서 정치적 존재감 키우려고 그러냐? 부화 내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 헛소리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수위원장을 지낸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이 안 되는데 인수위원장 시켜가지고 뭐 인수위원회 과제 하나라도 받았나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경호 소장님? 홍준표 흉내내기. 아니 도대체 지금 충남지사가 저기 왜 나서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뭐 글 올리니까 언론에서 다 받아서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해 주니까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 평소에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중앙에서는 중앙 언론에서 뭐 다뤄지지도 않고 저는 저거 보는 순간 저 얼치기 왕자병 홍준표 흉내내기에 김태흠 지사도 또 동참한 거다. 오히려 좀 저는 우스워 보이던데요. 저런 행동이. 근데 광역단체장 정도 하면 다 데리고 온 꿈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감 얘기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안철수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쉬워 보였겠죠. 그래서 안철수를 때리면서 자기가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데리고 온 꿈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들, 도지사나 시장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는 대권에 꿈이 있건 없건 다음번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망나니 뛰듯 부안해동하는 당신이 더 나빠 이렇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던데 비판도 아니죠. 이런 거는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홍준표가 뛰니까 김태흠도 뛰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느닷없는 충남지사가 이걸 왜 이렇게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개개인의 헌법기관이 의원의 양심에 기대서 각자 소신껏 투표하겠다는데 뭘 이걸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충남지사가 갑자기 격노합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뭐 당을 떠나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뭐 홍준표 시장 보고 배웠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 아까 드래곤선 2님께서 소등운동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김덕종님도요. 소등한다는 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최상병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도요. 그러셨고요. 차기수님. 윤석열 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등을 하는 것도 의미 있게 경적을 울리는 것도 거리로 나가는 것도 모두 찬성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부터 행동하겠습니다. 백운경크님 스위치를 켜주세요. 예, 이제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재의결 투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양심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또 언론인의 양심입니다. 제대로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집회 관련해서 YTN과 연합뉴스 보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 기억하시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인가. 우리가 옛날에 50 시절에 그런 걸 겪었어요. 뭐 대선 집회나 뭐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했을 때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 명 이상 모인 거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싹 모여 있는 거 쓰지 마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침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까? 윤경호 소장님도 기자를 50 때 좀 겪었나요? 89년부터 시작해서 50 때는 못 겪었습니다. 60이죠. 네. 그때도 사실 좀 언론 간섭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YTN하고 연합뉴스가 그 보도했던 거를 비교해서 했는데 혹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모였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연합뉴스 TV를 봤는데 안 보여. 몇 명이나 왔는지 이 부감샷이 없어요. 그냥 뭐 앞에 클로즈업 뭐 많이 모였나? 왜 안 보여주려고 하지? 궁금했어요. YTN을 이렇게 봤어요. 똑같아. 아니 이게 대통령 행사 같으면 풀기자가 들어가니까 소스가 하나라서 그럴 수 있지만 각자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 잡은 것도 똑같고 편집도 똑같고 아이고 50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다니까요. 글쎄요. 보도 지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저런 집회 때 주최 측 추산, 그다음에 경찰 추산 이제 크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경찰은 계산하는 방식이 따르고 주최 측의 추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준비할 때 뭐 준비한 뭐 물 또는 뭐 방석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몇 가지 여러 부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요즘에는 이 드론으로 얼마든지 공중에서 또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토요일에 하필 그 시점에 이 도심을 경유해야 저희 집에를 가는데 어디 뭐 밖에 나갔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요. 그 목도를 했어요. 서울역. 예, 서울역으로 가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덕분에 뭐 차 속에 뭐 2시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그 현장에서의 이 열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나, 얼마나 공분을 하고 있나 이게 저는 느껴져서 차 속에 있는 제가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만 그걸 애써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믿어줄 건가,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그런 판단을 한 이 YTN 같은 곳이 얼마나 정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방식으로 이거 지금 회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 이제 저렇게 되면요, YTN에 새로 진입한 이 경영진, 그다음에 그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수뇌부, 이를테면 뭐 보도국장 뭐 등등등등 부장들까지 하고 밑에 있는 기자들하고의 갈등, 그리고 기자들이 느끼는 자괴감, 이게 과연 앞으로 매체가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언론계 선배로서 정말 제 느낌이 걱정됩니다. 어땠을지 그 YTN하고 연합뉴스 비교한 거 한번 좀 봐보십시오. 예. 예.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범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리를 놓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아니 근데 같은 회사가 아닌데 왜 완전 저럴 수 똑같은데요? 있냐고요. 대한뉴스입니까? 대한뉴스입니까? 김건희 여사 똑같은데? 사진이 그 전속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배포하잖아요. 거의 지금 그 느낌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 양쪽 그 뉴스를 봐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모였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언론이라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다른 당은 뭐라고 했을까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한 게 얼마나 왔을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왔을까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다면 그는 무식한 거예요. 알면서도 안 했다면 뭡니까? 비겁하고 추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 TV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유튜브 매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이 많이
공유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레거시 미디어라든지 보도 전문 채널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제대로 막 그래서 MBC를 봤더니 아마 CCTV 영상 같은데 부감샷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모였는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니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쭉 이렇게 인파가 모여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집회 주최 측이 좀 정직했다라고 보는데 2만 명 추산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막 뻥튀기 해가지고 10만 명 모였다고 막 그럴 텐데 2만 명 모였다고 2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모인 걸로 보면 CCTV 영상만 봐도 얼마나 모였을까 민심이 어떨까 알 수 있는데 저 카트 하나 안 쓰고 그냥 그걸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낸단 말입니까? 기자 출신 윤경호 소장님. 아, 이거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 YTN하고 연합뉴스, 저게 연합뉴스 TV인가요? 연합뉴스인가요? 연합뉴스 TV죠. TV죠. 예. TV죠. 그게 어떻게 구성이 똑같죠? 똑같냐고요. 순서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스 하나 가지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각자 취재했을 건데. 최근에 제가 연합뉴스의 라디오에서 가끔 차에서 들으면 그런 걸 들었어요. YTN의 라디오에서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저희가 갖다 씁니다라고 공개를 한 걸 봤는데, 그래서 둘이 저렇게 같은 배를 타기로 한 건지 그 대목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언론이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뭐 겁을 많이 주죠. 무섭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 틈을 틈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 모아가지고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이렇게 또 주고 그랬죠. 먹는 건 먹는 거고 거기서 질문할 걸 질문해야지. 거기서 기자 새끼들이 한다는 말이 저 더 주세요. 그 영상 한번 보십시다. 저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싶어요. 멋있게 보입니까?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이 앞치마 두르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김치찌개 해주는데 그 기자들이 그 앞에서 저 더 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계란말이 더 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화이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계란말이 참 잘 만들었다고 박수 쳐줍니까?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그 집사부일체 때 나온 그 계란말이하고 그 김치찌개를 좀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날씨도 좋은데 저녁 시간을 좀 이제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서 언론인 해외 연수를 내년부터 3자리로 늘리겠다 또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언론진흥대전에서 보내주는 게 5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이제 이 정권 들어서 한 10명 가고 있는데 100명까지 늘리겠다. 10배 늘리겠다는 건데 거의 무슨 당근과 채찍입니까? 기자들 길들이기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너 타지 마. 전용기 타지 마. 전용기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각 언론사에서 돈 내고 타는 거 출장 갈 때. 그래 놓고는 또 이제 그 해외 연수 가는 거는 10배까지 늘려봐라. 일자리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막 이동훈 홍보석이 했던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기가 막힐 일이죠. 저희가 김치찌개나 또는 뭐 삼겹살에 소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음식이 갖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이 없는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오직 그 김치찌개를 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취임하고 하면은 이제 큰 통에다 김치찌개 끓여서 기자들하고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했던 게 김치찌개를 먹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럼 참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2년 전에 또 그렇게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가장 이 부부에게 위기가 온 이 순간에 오직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와
돼지 구이 그 바베큐를 먹이기 위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고요. 동시에 제가 그 2023년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오직 조선일보하고만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저희가 들었을 때 도어 스태핑과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거 그 취임하고 몇 달 만에 사라져버렸을 때 2022년 11월에 사라지고 2023년 1월 달에 조선일보하고 신년 인터뷰할 때 도어 스태핑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이 내린 바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해보자는 것이 도어 스태핑이었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청와대를 옮긴 가장 큰 이유가 도어 스태핑이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도어 스태핑의 정의를 기자들하고 대통령이 협조해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해보자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니 기자들이 무슨 대통령실 홍보대사입니까? 아니면 홍보석실 직원입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언론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돼지고기,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듯한 모습만으로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소통이냐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이런 자료를 내고요. 그거를 또 갖다 실은 매체도 있어요. 레시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거를 또 기사라고 올려요. 뭐 얇게 썰어서 준비한다. 뭐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준비한다. 삼겹살은 후추를 넣어 재워둔다. 아 정말 썰어버리고 싶네요. 기자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뭐 상황에서 두 번, 세 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요. 저게 열린 시점이 저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다음날 최상병 관련 집회가 잡혀있던 게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전날 기자들이 저렇게 대통령하고 어찌됐든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그에 관한 질문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 이게 과연 집단 최면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저널리즘 스쿨에 이제 교재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닉슨 대통령과 당시에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맥거번이라는 후보예요. 그 맥거번이라는 후보의 캠프를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버스에 같이 타고 그다음에 취재 대상이 뭐 당시에 이제 공보 담당 라인이니까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생각이 같아지고 동화되고 한통속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Boys on the Bus라는 겁니다. 같은 버스에 탔던 그 패거리들은 자기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감시 대상이고 비판 대상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들과 이제 한 배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지금 용산에 출입하는 저 후배 기자들이 마치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집단 참여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고요. 그거를 밖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제 혀를 끌끌 차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자들에 대한 신뢰가 툭 떨어지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하고요. 이미 기레기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야, 기자들이 그거밖에 니들 질문을 못하느냐라는 후폭풍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다음에 뭐 질문 기회를 안 줘서 그랬다 어쨌다 이런 걸로 슬쩍 넘어가던데 저 김치찌개 대접받은 저걸로 그때 못 맞은 매를 지금 한꺼번에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출입처에 동화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저는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말 그 저급한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정보와 그다음에 먹을 거와 이런 걸로 기자를 관리하고 수단화 만드는 언론을 수단화하는 그런 장면으로 좀 읽힙니다. 근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기자를 대하는 게 결국 국민을 대하는 듯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그런 건이 아닌가. 물론 기자들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권력자와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칼럼 봤습니다. 김치찌개 더 주세요라는 기자의 국민이 느낀 모욕감. 일부를 소개하면은요. 도대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기자들을 바비큐 파티에 초대하고 그를 감시 비판해야 할 기자들은 대통령이 구워준 고기와 음식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며 받아 먹으며 박수치고 즐거워하는가.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이런 식사 자리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다. 기자가 죽으면, 언론이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두 분이 참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이정근님, 계란도 말아먹고 나라도 말아먹고. 이수아님, 대파는 왜 뺐냐? 그러고 보니까 레시피에 대파가 빠졌네요. 양파가 들어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재의결 결과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는지 똑바로 한번 봅시다. 내일 그 내용 가지고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오늘 재의결이 있는 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주정 의원님, 용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